막장 5분 드라마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산 영도의 오래된 빌라, 골목 끝방 안의 커튼은 늘 조금 짧았다.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커튼 끝자락이 허공에서 웅크리는 모양이 싫지 않았다. 최명호는 오늘도 5시 반에 눈을 떴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였다. 평생 택시를 몰며 쌓은 습관은 은퇴 후에도 그를 새벽으로 데려왔다. 천천히 허리를 펴는 데만 몇 분이 걸렸다. 허리가 직선이 될 때까지 한 손으로 무릎을 짚고 다른 손으로 침대 모서리를 잡아 일어났다. 심장 박동이 귓속에서 또렷하게 들릴 만큼 조용한 새벽. 싱크대 쪽으로 발을 옮길 때마다 마루가 아주 얇게 신음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소금 한 꼬집, 마늘을 조금 다져 넣고 전날 밤 씻어둔 콩나물을 듬뿍 넣었다. 국물이 바르르 끓기 시작하면 그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거품을 걷었다. 십수년 같은 동작. 혼잣말로 오늘은 국이 시원하겠네 중얼거렸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오늘 오전엔 시장에 들러 멸치라도 조금 사고 오후에는 근처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오면 시간이 금방 갈 거야. 이런 생각은 그에게 습관이면서 방패였다. 생각이 많아지면 과거가 튀어나오고 과거가 튀어나오면 마음이 무너졌다. 콩나물국을 그릇에 옮겨 담아 식탁에 앉은 순간 휴대폰이 낮은 진동을 냈다. 화면에 뜬 문자는 짧았다. 연금 120만원 인출 완료. 그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 동안에도 문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방금 전의 진동은 하나가 아니었던 것처럼 또 한 통의 알림이 이어졌다. 자동이체 30만원 출금. 손끝에 묻은 국물이 차갑게 식는 동안 머릿속은 의심과 부정 사이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내가 언제? 손가락 지문 인식도 자주 실패하는 이 손으로 내가 돈을 뺐다고? 아니야. 이건 누군가가 해둔 길을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다. 그 누군가는 내 가족일지도 모른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국을 마저 먹었다. 콩나물이 씹힐 때마다 이가 딱딱 부딪히고 고막 안쪽에서 그 소리가 크게 울렸다. 국물은 뜨거웠지만 속은 차가워졌다. 저녁이 되도록 말을 아꼈다. 딸 서영과 사위 기운이 들어왔다. 현관문에서부터 아이들 신발이 너저분했고 복도에는 학원 가방이 몇 개 겹쳐 있었다. 한때는 이런 풍경을 집의 증거로 여겼지만 이제는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장치처럼 보였다. 식탁 위에 앉아 사위는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연금에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딸은 그 말에 바로 덧붙였다. 아빠, 우리 아빠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려고 요양원 상담해놨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좋대요. 편하다는 단어가 그의 귀에서 긴 꼬리를 끌었다. 누가 편하다는 뜻일까? 누가 덜 불편해진다는 뜻일까? 그는 그 자리에서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다. 평생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쥐고 배운 것은 급브레이크는 사고를 부른다는 것. 대신 그는 그날 밤 서랍을 열었다. 서랍 맨 아래에는 오래된 점퍼가 있었고 점퍼 안쪽 주머니에는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도장, 오래전 본인 확인서의 사본이 깨끗이 접혀 있었다. 통장을 펴서 거래 내역을 훑는 동안 손이 떨렸다. 석 달 전부터 일정한 날짜와 시간에 반복된 인출 기록, 비슷한 액수, 일정한 간격.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이 손을 잡고 움직인 흔적이었다. 다음 날 그는 일찍 은행으로 갔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대기석은 아직 비어 있었다. 번호표를 뽑고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영도 바다는 새벽의 색을 오래 간직하는 편이었다. 창구로 안내되자 직원은 화면을 보더니 눈치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 따님 성함으로 위임거래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가 처리됐고 인출도 가능한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위임장 사본을 보여달라고 했다. 화면에 뜬 서류는 그럴듯했다. 그의 이름과 주민번호, 서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쓰는 호자는 늘 아래로 길게 물줄기를 내리는 모양인데
사본 속 글씨는 중간에서 끊겼다. 날짜는 사위가 그를 통신사에 데려가 유심을 바꾸고 요금제를 바꿨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날 귀가 후 그는 유심이 바뀌어 자꾸 인증 문자가 제대로 오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는데 사위는 현대엔 다 이렇게 편하게 한다고 웃어넘겼다. 은행 직원은 위임 철회 절차를 설명했고 자동이체 중지, 비밀번호 변경, 본인 확인 강화를 순서대로 안내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친절과는 별개로 종이 위 기록은 냉정했다. 그는 서류에 서명하며 손등에 정맥이 도드라지는 것을 잠깐 내려다보았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의 경계가 바깥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 같았다. 은행을 나와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멸치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섞여 콧속을 간지렸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안 가져오던 할아버지가 왔다고 반갑게 소리쳤다. 그는 곧장 답하지 않고 멸치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그를 사람들 사이에 다시 놓아주는 것 같았다. 시장을 빠져나오며 그는 무료 법률 상담 전단지를 꺼내 전화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서류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이름과 도장은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위임 철회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조회해 보시고 집문서, 원본을 절대 손에서 떼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에게 하는 약속 같은 거였다. 밤이 깊자 현관 밖 복도에 발소리가 잦아들었다. 집이 서로 엇갈린 작은 복도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통로였다. 간혹 문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기침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기계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택시 운전을 하던 시절 어느 손님이 두고 간 분실물이었고 분실물로 보관하던 기간이 지나 아무도 찾지 않자 그에게 남은 물건이었다. 버튼을 눌러보니 아직도 작동했다. 작은 소리가 탁 하고 났다. 그는 그 소리를 가장 믿었다. 사람의 말은 흔들려도 소리는 있는 그대로 남았다. 며칠 뒤 저녁 식탁은 평소와 비슷하게 차려졌다. 김치 2가지와 계란말이, 하얀 밥, 오징어 볶음. 사위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꺼냈다. 이번 주말 요양원 견학을 가자고.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많다고. 장기 요양 등급만 받으면 혜택이 많다며 자료까지 인쇄해와 식탁 한가운데에 펼쳤다. 딸이 거들자 말의 속도가 붙었다. 아빠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도 직장에 아이들에 너무 바쁘고 서로에게 편한 방향으로 가자고. 명우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식탁 위에 내려놓은 봉투 안에는 집문서, 원본과 위임 철회 확인서, 자동이체 중지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서류의 모서리를 가볍게 꾹 눌렀다. 사위의 목 안쪽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먼저 소리를 내면 기록되는 건 그 사람의 목소리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침묵도 기록된다는 사실은 그들만 몰랐다. 그날 밤 사위가 방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힘들다.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시냐? 요즘 대출이자도 올랐다.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숨 좀 쉴 수 있다. 말끝마다 서운함과 분노가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었다. 명우는 방문을 열지 않았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침대 위에서 아주 작게 깜빡이고 있었다. 문틈으로 스며든 말은 복도 공기와 섞여 점점 모양을 잃었고 녹음기 안에서는 그대로 모양을 유지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복도에 고요가 돌아왔다. 그는 하얀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고 눈꺼풀 속으로 떠오르는 오래된 그림을 밀어냈다. 아내의 손등, 겨울 아침의 역 플랫폼, 유치원 앞에서 울던 어린 서영의 얼굴. 기억은 때로 증거보다 무겁다. 그래서 그는 오늘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 애썼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 변호사는 이번엔 등기 관련 조회 결과를 보여줬다. 공동명의 신청이 접수 단계까지 갔다가
원본 확인에서 중단된 기록. 누군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려 시도한 흔적. 다행히 멈췄다. 그러나 다시 시도될 수 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은 방어가 우선입니다. 집문서와 인감, 통장, 도장은 항상 분리 보관하시고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대화는 메모와 녹음으로 정리하고 불가피하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그 말 하나하나가 안전핀처럼 느껴졌다. 안전핀은 작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 집으로 돌아오자 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다. 우리가 챙기겠다고 하는데 왜 의심부터 하냐고도 물었다. 명우는 한 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그 문장은 오래 걸려 입 밖으로 나왔다. 한자 한자 힘이 들어갔고 다 말하고 나니 허리가 덜 아픈 것 같았다. 딸은 울 것 같은 얼굴로 방에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닫힌 문은 언제나 닫힌 마음처럼 들렸다. 시간은 조금씩 더 노골적인 얼굴을 드러냈다. 사위는 술 냄새를 풍기며 밤마다 불쑥 다가와 말했다.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사실 겁니까? 요양원 가셔야 우리도 편해집니다. 그 말은 반복될수록 내용이 아니라 톤으로 남았다. 아이들도 눈치를 배웠다. 할아버지는 왜 자꾸 화를 내? 라며 입술을 삐죽였다. 그는 그 말에 화를 내지 않았다. 다만 더 빨리 늙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밤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가던 길에 딸과 사위의 대화가 들렸다. 아버님 때문에 친구도 못 부르고 돈도 빠듯하고 솔직히 요양원 보내야 편하지. 그 말은 칼날이라기보다 아주 얇은 종이처럼 느껴졌다. 종이는 쉽게 찢어지지만 피부에 닿으면 생각보다 아프다. 그는 벽에 등을 붙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싶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흐트러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팔고 싶다. 금매로 내놓아달라.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손의 미세한 떨림과 목소리의 안정감이 서로를 지탱했다. 오후에 부동산 직원이 집을 보러 왔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며 감탄했다. 금매 조건이면 일주일 안에 팔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혼자였다. 혼자라는 사실이 겁나지 않았다. 오히려 필요했다. 사흘 뒤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다. 그들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며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좋겠다. 여기가 주방이면 빛이 잘 들어오겠다. 신혼의 상상을 소리내어 말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는 웃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행복했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건 아마 어느 날의 한 컷을 뽑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어느 날의 점심, 어느 날의 저녁, 어느 날의 새벽. 그 점들이 모여 선이 되지는 못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잔금일이 정해지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 같은 것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방 안에 물건들을 세었다. 자신을 위해 산 물건은 생각보다 적었다. 오래된 라디오, 낡은 구두, 택시 모자, 사진 몇 장. 한 장엔 젊은 아내가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아내의 눈가에는 웃음이 깊었다.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그는 조용히 사진을 봉투 안에 넣었다. 이제 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엔 오래전부터 답이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 차가 멈추고도 길이 이어지는 곳, 친구가 가끔 이야기하던 남해 미조의 작은 집. 창문을 열면 바다가 바로 보이고 낮게 말리는 생선 냄새와 조용한 파도 소리가 섞이는 곳. 그곳에 가서 살겠다. 남은 생을 거기서 내 이름으로. 계약일에 맞춰 등기 이전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묘하게 분주해졌다. 변호사는 체크리스트를 건넸다.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 수령 계좌 분리, 본인 확인 강화 서비스 신청, 통신사 인증수단, 이중화 카드 비밀번호 변경, 인감과 도장 분리 보관.
그는 서류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작은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 첫 장에는 오늘의 할 일 목록이 있었다. 항목 옆에 체크박스를 그리고 하나씩 표시를 해나갔다. 체크는 작았지만 걸음이었고 걸음은 거리가 되었다. 저녁이면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허리의 통증은 그를 과거로 끌고 가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에 붙들어 매는 줄 같았다. 장금일 전날 딸과 사위는 여행을 갔다. 제주는 비수기라 항공권이 싸다며 출발 전날 늦은 시간까지 떠들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안을 정리했다. 자신이 챙겨갈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사진, 통장, 도장, 녹음기, 노트, 몇 벌의 옷, 오래된 구두, 부엌에서 쓸 그릇 몇 개와 작은 냄비 하나. 생각보다 적었다. 택배 상자가 텅 빈 방의 가운데 놓이니 울림이 커졌다. 바닥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를 몇 번 반복했다. 나를 위해 고른 것들이 이렇게 적었다. 그 사실은 잠깐 서운했지만 오래 서운하지 않았다. 적다는 건 가볍다는 뜻이었다. 가볍다는 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저녁이 되어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들어왔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라는 말은 그대로 반가웠다. 그러나 그들은 곧 상자를 보고 어리둥절해졌다. 딸과 사위도 거실을 둘러보며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라고 묻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겹쳐져 들리는 착각이 지나갔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일 이사 간다. 미조로.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갑자기 이사를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아이들은 어디서 자느냐고 말이 겹쳤다. 그는 잠시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입술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은 늘 비슷하게 보였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알아서 하라.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너희의 편안함과 내 삶은 서로 다른 문제다. 거실 공기가 순간 얼었다. 아이들만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들에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잘 지낼 거다. 할아버지는 멀리 가지 않는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간다. 거기서도 밥은 먹고 걷고 바람은 분다. 너희가 오면 같이 바다를 볼 수 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한 건 아니었다. 그 나이에 고개 끄덕임은 이해보다 배움에 가깝다. 끄덕이는 연습은 언젠가 이해를 데려온다. 장금일, 그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새 집주인 부부를 만났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 통장에 잔금이 들어오는 문자가 도착했다. 조용한 진동이 피부 아래로 파고들었다. 그는 호흡을 천천히 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동안 오래 묶여있던 끈이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같은 골목 같은 바람이었는데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공기가 더 무거웠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다. 의사 트럭이 도착한 날 새벽은 유난히 밝았다. 마치 기온이 조금 낮아진 날처럼 공기가 깔끔했다. 기사들이 짐을 실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짐이 적네요. 보통 이 평수에 이 정도 연차면 2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는 웃었다. 나를 위해 산 게 별로 없어서요. 기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많이 사세요. 인생은 짧아요. 간단한 말인데 그 말은 바람처럼 들어와 오래 남았다. 인생은 짧았다. 그래서 혹독하게 길기도 했다. 짧고 길다는 말은 동시에 성립했다. 짧아서 길게 느껴지고 길어서 짧게 느껴졌다. 그는 그 이율 배반을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설명이 세상을 편하게 하진 않았다. 남해 미조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평평했고 하늘은 더 평평했다. 새 집은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더 아늑했다. 창문을 밀자 바람이 바로 들어왔다. 짭짤한 냄새가 폐 깊숙이 내려갔다. 바람이 폐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오래된 먼지가 함께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바다를 보았다. 바다는 늘 같은데 매번 달랐다. 멀리서 고깃배가 천천히 지나갔다. 집안을 둘러보며 짐을 내려놓았다. 부엌 찬장에 그릇 2개,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 서랍에는 젓가락 2벌과 숟가락 2개. 욕실에는 수건 2장. 침대 옆에는 사진 봉투와 녹음기, 노트. 그의 삶은 갑자기 아주 단순해졌다. 단순함은 호사였다. 복잡함은 늘 값이 비쌌다.
그는 늦은 오후에 시장에 나가 미역과 멸치와 장을 샀다. 돌아와 물을 끓이고 멸치를 볶고 장을 풀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할 때 부엌안이 집 냄새로 가득 찼다. 그 냄새가 먼 거리를 건너와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다.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다. 밥이 뜨거워서가 아니었다. 이것이 내 밥이라서 그랬다.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 사소한 사실이 그의 등에 달린 오래된 짐을 조금 더 가볍게 했다. 며칠 뒤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 딸이었다. 장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분위기가 생각처럼 편하지 않다고 했다. 눈치를 보며 사는 일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는 듣기만 했다.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얇아졌다. 결국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같이 살 수는 없냐고. 그는 창밖을 봤다. 바다 위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흘러 있었다. 길은 느릿지만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건 발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각자 살자. 대신 자주 보자. 너희가 잘 사는 게 나에게는 제일 큰 효도다. 전화기 건너편이 조용해졌다. 그 침묵에는 많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서운함, 수긍, 미안함, 그리고 조금의 안도. 그는 끊지 않고 잠시 더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불어오는 듯했다. 통화가 끝났을 때 그는 라디오를 켰다. 아주 낮은 볼륨으로 흐르는 음악이 방 안을 채웠다. 그 음악은 그를 울리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어제 바다 위에서 조금 흘려보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위임 철회가 최종 반영됐고 자동이체도 완전히 중지됐다. 공동명의 시도는 사본 단계에서 멈췄고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도 정리되었다. 앞으로는 발급 시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 그는 고맙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향후 대화는 상황에 따라 상담소나 경찰 민원실에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말은 사라지지만 종이는 오래 남습니다. 그는 끄덕였다. 종이를 싫어하면서도 종이에 기대는 삶 모순 같지만 견딜만 했다. 우리는 늘 모순으로 살아왔다. 미조의 생활은 빠르게 패턴을 만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오전에 시장을 돌고 점심엔 간단히 먹고 오후엔 조금 걷거나 집 앞 텃밭을 손봤다. 텃밭이라고 해도 작은 화분 몇 개가 전부였지만 씨앗을 묻고 물을 주는 동작은 오래된 습관처럼 손에 붙었다. 이웃들은 친절했다. 다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결국에는 홀로 남아 자신을 돌보고자 여기에 내려와 있었다. 마주쳐 인사를 건네면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처음 질문 뒤엔 늘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서울, 인천, 대구, 강릉. 각자의 사연은 길고 짧고 무겁고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사연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바다가 대신 설명해 주었다. 바다는 늘 사람을 최소한으로 소개했다. 이름과 숨, 그리고 오늘.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바다는 전날의 흔적을 남긴 채 낮고 묵직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물기는 아직 가시지 않은 골목에서 흙냄새가 올라왔고 텃밭의 흙도 한 번 더 물을 먹은 듯 적당히 눅눅했다. 최명호는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화분을 다시 제자리로 놓고 넘어질 듯 기우뚱하던 데를 고추 세웠다. 손끝에 흙이 묻고 손바닥의 주름마다 흙이 자리 잡았다. 그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훑자 염분과 흙이 섞인 냄새가 아주 잠깐 스쳤다. 몸의 냄새는 사람을 과거로 데려가기도 했지만 그는 오늘로 돌아오는데 더 익숙해졌다. 오늘을 붙들면 과거는 잠잠해졌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낯익었다. 사위였다. 문자에는 짧은 문장 2개가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곧장 답하지 않았다. 단어의 무게는 문장이 길다고 커지지 않았다. 짧지만 무거운 말도 있었고 길어도 가벼운 말도 있었다. 대신 그는 주민센터에 들러 상담실 예약을 잡았다. 민원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분쟁 예방 차원의 면담이 가능하다고 들은 날에 표시해 두었던 곳이었다. 누구와 만나더라도 기록이 남는 자리에서 냉정하게 필요한 말만 하기로 했다. 다음 날 작은 상담실에 앉아 사위가 먼저 들어왔다. 표정은 수척했고 말의 첫머리는 흔들렸다. 돈이 버거웠고 대출이 밀렸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들이 겹쳤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의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사실이든 변명이든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다. 상담원은 한 장짜리 확인서 양식을 내밀었다. 관계 재정립 확인서였고 향후 재산과 금융 의사결정 권한은 본인에게만 있음을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위임장 작성 금지, 자동이체 등록 금지, 공동명의 시도 금지를 포함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사위는 순간 눈을 피했다. 그러나 끝내 서명했다. 종이에 잉크가 스며들었다. 상담원은 사본을 각각 나눠줬다. 종이는 차갑고 건조했다. 건조함이 위로가 되기도 했다. 건조하면 덜 흔들렸다. 무언가가 덜 흔들린다는 건 생각보다 큰 평온을 데려왔다. 사흘 뒤에는 딸에게서 긴 편지가 도착했다. 손글씨는 예전과 다르게 삐뚤었고 문장 사이사이 숨이 가빴다. 미안하다는 말, 그때는 왜 몰랐는지 묻는 말, 아이들 이야기, 장모님 댁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한 줄. 아빠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말이 이렇게 큰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는 편지를 오래 읽었고 다시 봉투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읽었다. 읽을 때마다 문장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졌다. 어떤 문장은 처음보다 가벼워졌고 어떤 문장은 처음보다 무거워졌다. 무거운 문장에는 답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가벼워진 문장에는 짧게 답했다. 괜찮다. 각자의 이름을 잘 지키자. 종이는 오래 남는다. 여름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목에서 손주들이 하루를 비워 내려왔다. 아이들은 해변에 발을 담그고 모래에 작은 성을 쌓고 파도가 가져가는 모서리를 다시 쌓았다. 무너지는 속도와 쌓는 속도는 비슷했지만 아이들은 지치지 않았다. 그들의 체력과 웃음은 파도처럼 반복됐고 그 반복이 곧 위안이었다. 해가 기울자 집으로 돌아와 수건으로 발을 닦고 주방에 앉아 밥을 먹었다. 아이들은 미역국이 맛있다고 했다. 그는 대답 대신 그릇에 조금 더 국을 떠줬다. 아이들은 식탁에 팔을 괴지 않았고 숟가락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 작은 예의가 집안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루가 지나고 아이들은 돌아갔다. 돌아서며 또 오겠다고 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이 있다는 말은 사람을 살게 했다. 다음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늙게 했다. 그는 다음을 믿었다. 다음이 항상 오지는 않지만 다음을 믿는 마음이 오늘을 버티게 한다는 걸 알았다. 초가을 변호사에게서 최종 확인 전화가 왔다. 모든 금융 서비스 변경이 마무리되었고 등기 관련 이상 징후도 없으며 상담소 기록은 보관 중이라고. 변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건조함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말투는 오히려 마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자 바람이 한층 선선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오랫동안 같은 공기 속에 있어야 했다. 그는 그 사실을 새삼스레 배웠다. 오래 같은 곳에 있어야 다른 것이 보였다. 저녁 무렵 라디오에서 사연 코너가 흘러나왔다. 누군가가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조금만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반복되는 모양의 하소연을 했다. 사회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해로 시작하면 이해로 끝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음으로 시작하면 이해하지 않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해는 중간에 천천히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문장을 기억해 두었다. 삶을 설명하는 문장은 길지 않은 편이 더 오래 남았다. 길면 사라지고 짧으면 꺾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상담실에서 쓴 확인서의 조항을 지키겠다고, 그날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다고. 그는 답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노트에 날짜를 적고 그 옆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다. 체크는 외부를 향한 표시가 아니라 내부를 향한 신호였다. 그 칸은 이미 지나온 날의 칸이었고 지나온 날의 칸이 쌓여 달력이 되었다. 달력은 과거의 지도였다. 그는 가끔 그 지도를 펼쳐 자신의 걸음을 확인했다. 길은 굽었지만 끊기지 않았다. 끊기지 않은 길이야말로 좋은 길이라고 이제는 믿을 수 있었다. 초겨울의 바다는 멀리서 보면 회색이었고 가까이서 보면 푸른빛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세계 층을 오래 바라본 날 그는 오래 미뤄둔 일을 했다. 방 한가운데 박스 하나를 놓고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어 천천히 분류했다. 젊은 날의 부부 사진, 젊은 아버지와 어린 딸의 사진, 낡은 택시 앞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
어느 바닷가의 기념사진. 사진을 나열하다가 그는 문득 멈췄다. 사진 속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고 있었고 지금의 자신은 사진 속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시선과 시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묘한 평행이 느껴졌다. 평행은 만나지 않지만 함께 간다. 그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 함께 가면 된다. 어느 일요일 그는 주민센터에서 여는 금융법률 합동교육에 다시 참석했다. 강의 마지막에 질문 시간이 있었고 누군가가 물었다. 가족이 원인이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강사는 잠시 쉬었다가 말했다. 더 정확하고 더 냉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해결하려 하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론에 두세요. 절차는 시작에 두시고요. 그 말은 그의 지난 몇 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줬다. 사랑을 결론에 두는 일. 사랑은 결론에서 더 단단해졌다. 시작에서 꺼냈으면 금방 닳았다. 겨울이 깊어가자 창틀에 서리가 슬쩍 내려앉았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싸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쇄도했다. 그는 작은 전기장판을 꺼내고 두꺼운 양말을 신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는 동안 라디오를 켰다. 낮은 음악이 흐르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흘렀다. 그 목소리는 과거의 어느 아침들과 닮아 있었다. 닮은 것들은 사람을 안심시켰다. 다른 것들은 사람을 각성시켰다. 그는 안심과 각성 사이를 오갔다. 그 사이의 길을 오래 걸으면 사람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해가 바뀌는 날 그는 노트를 펼쳐 새해의 첫 문장을 적었다. 오늘의 밥을 나에게, 오늘의 걷기를 나에게, 오늘의 결정을 나에게.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자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이 커졌다. 그 불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꺼지지 않았다. 큰 불빛은 바람에 꺼지고 작은 불빛은 손바닥으로 가려지면 오래갔다. 그는 작은 불빛을 택했다. 작은 불빛 아래에서 장을 풀고 떡을 넣고 국을 끓였다. 김이 오르는 냄비 위로 손을 올려 따뜻함을 확인했다. 그 따뜻함은 설명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퍼졌다. 봄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딸이 혼자 내려왔다. 차에서 내린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서서 오래 있었다. 그는 물을 내리고 컵을 2개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딸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아빠가 지키려던 게 아빠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계였다고. 경계가 있어야 서로 다치지 않는다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컵을 밀어주었다. 딸은 뜨거운 물을 천천히 마셨다. 입안이 데이지 않게 작은 모금으로. 작은 모금은 오래갔다. 작은 모금의 리듬은 평화를 데려왔다. 그날 저녁 딸은 돌아갔다. 차가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그는 서 있었다. 뒷등이 사라진 자리로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늘 들어왔고 늘 나갔다. 그는 현관문을 닫고 불을 켰다. 방 안의 공기가 약간 따뜻해졌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노트가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펴고 오늘 날짜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다. 잘 왔다. 잘 갔다. 잘 버텼다. 글씨는 작았지만 충분했다. 충분하다는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해졌다. 모자란 만큼이나 넘침도 사람을 무너뜨렸다. 충분은 사람을 일으켰다. 바다는 저녁이면 늘 비슷한 소리를 냈다. 그 비슷함이 지루하지 않았다. 지루하지 않기 위해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변화를 쫓지 않았다. 변화가 올 때 문을 닫지도 않았다. 문을 반쯤만 열어두었다. 반쯤 열린 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조금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집안에 생기를 만들었다. 생기를 만들 만큼만 흔들렸다. 어느 날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빛이 켜졌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었다. 오늘도 잘 버텼다. 마음속에서 그 문장을 한 번 더 중얼거렸다. 버틴다는 건 서 있다는 뜻이었고, 서 있다는 건 넘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건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내일도 걸을 것이다. 내일의 바람이 오늘과 다를 수 있지만 바람은 늘 바람이었다. 바다는 늘 바다였다. 그리고 그는 늘 최명호였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집안의 불이 더 밝아졌다. 불빛 아래에서 그는 식탁을 정리하고 싱크대를 닫고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낮췄다. 커튼 끝이 조용히 흔들렸다.
창문을 조금 닫으려다 말고 그대로 두었다. 바람이 드나드는 통로를 남겨두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을 남겨두는 것과 닮아 있었다. 틈이 있어야 숨을 쉬었다. 그는 그 틈 덕분에 살았다. 그리고 그 틈 덕분에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와도 서로를 더 다치지 않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잠자리에 들며 그는 내일 아침 5시 반에 눈을 뜰 자신이 있었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였다. 일어나면 물을 올리고 국을 끓이고 창문을 열 것이다.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나가고 그 사이에 그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는 이제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이 집의 창문과 바다와 바람과 함께 오래 남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